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승부차기 접전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아시안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조규성의 극적인 동점골에 골키퍼 조현우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격전지 수원을 찾아 철도 지하화 계획 구체화 등 4호 공약을 발표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인천 계양을 공천 면접에 참가합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끼리 부딪혀서 운전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먼저 난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트럭을 보러 도움을 주려 멈춰선 운전자가 변을 당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의료진으로 변장하고 요르단강 서안의 한 병원에 침투해 하마스 대원 3명을 사살했습니다. 인도적 시설인 병원에서의 암살 작전에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총선 격전지 수원을 찾아 4호 공약을 발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 분야 핵심 과제로 꼽았던 철도 지하화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관련 공약들을 잇따라 발표하며 민심 잡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와 관련 문제를 제기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철도가 도심을 지나게 되면 도심을 가른단 말입니다.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양극화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오늘 경기도 수원을 찾아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을 발표합니다. 공약에 포함된 철도 지하화 구간은 수원역에서 성균관대역 부근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추후 서울 용산, 노량진 영등포, 대전시 대전역 부근 등 주요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도 검토 중입니다. 그런 식의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 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거고요. 해당 지역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은 수원 영통의 한국나노기술원도 방문해 반도체 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합니다.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수원을 두루돌며 민심을 살피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1호 저출생 공약 발표에 이어 교육, 금융정책 등을 내놨는데 설 연휴를 앞두고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 등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해서 당내 경선에 참여합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이 대표 등 후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재출마를 확정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과 박성민 전 인천시의원 등도 민주당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오후 예정된 공천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면접 심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면접을 할 때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국민이 주신 그 심사 기준을 반영하고 세 단계가 합쳐져서 국민 공천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당대표는 당선 유력 지역 등의 전략 공천을 받고 전국 총선을 지휘하는 게 관례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경선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다른 후보에 비해 경쟁력이 월등히 높다고 판단되면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관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공천 배제, 이른바 컷오프 대상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오전에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 2년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에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안을 제안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천 작업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죠.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오늘 격전지 수원을 찾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인천 계양을 해서 계양을 공천 면접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윤 대통령과 오찬 회동 이후 한동훈 위원장 민주당을 향해서 날을 세우는 모습이죠. 어제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그러던데요. 2시간 47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한 거냐. 구질구질하네요. 예. 민생을 이야기하기에는 2시간 47분은 짧고요. 2박 3일도 짧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대통령님의 아바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아바타면은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은가요? 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오찬 회동에 대해서 민주당이 밀실 정치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윤 대통령 당무 개입으로 고발도 했는 상황이죠. 한동훈 위원장은 아주 야당의 공세에 즉각 반박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것을 논평 정도로 그쳤어요. 그러니까 여당의 집권 여당의 대표하고 예. 대통령하고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나서 토론을 했다, 또는 면담을 했다, 또는 오찬을 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총선 앞두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당무 개입 아니냐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딱 논평 정도에 그쳐야 되는데 고발을 했다는 건 또 어떤 의미냐면 이걸 사법의 판단에 또 가져가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나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 정치의 모든 영역들이 법의 판단을 맡기겠다, 법의 판단을 맡기겠다 하면서 이렇게 정쟁으로 치닫는 것, 이건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총선 앞두고 고발한 거 끝까지 총선 이후에도 계속되는 건 거의 없어요. 다 또 취하하거나 다 유야무야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정치 공세다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동훈 위원장 일단 야당에게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당사 청소원과 경비원들과 함께 오찬 자리를 가졌습니다. 민심은 또 이렇게 또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광경이 흔하지는 않죠. 근데 사실 이런 식의 어떤 그 국회에 관련 분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소통하는 게 사실 좀 관영화된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제 정치, 정쟁 이런 데만 몰두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분들에 대한 그 관심이 좀 적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좀 균형 감각을 가지고 뭔가 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긍정적 평가를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공천 기준 요것도 좀 한번 살펴보죠. 국민의힘 공관위가요, 도덕성이 대폭 강화된 이 부적격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본인 아닌 가족의 입시 비리, 또 이 가족 비리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글쎄요, 딴 데서 볼 때는 어떻게 좀 겨냥한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만 저런 공약은 어떻습니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덕적 기준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예. 왜 국민 눈높이에 맞추냐면 국민 눈높이는 원래 이런 비리와 관련돼서 사실상 용납을 하지 않는데 국회만 들여다보면 그것들을 전부 다 용인하고 서로 카르텔처럼 방탄을 하고 감싸주고 하는 문화가 이미 계속 정착이 되고 있다. 특히나 이번 21대 총선 또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된 이후부터 이 논쟁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좀 가혹합니다. 내용을 보면 본인 아닌 가족의 비리인데 지금까지는 본인이 그 가족의 비리에 개입이 됐을 때 문제가 됐는데 개입 여부를 떠나서 가족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비리들과 관련해서도 제외하겠다. 그만큼 이것을 하나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우리는 굉장히 높여서 심판을 받아보겠다.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 이 야당도 함께 이거 동참해라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뜻이겠죠. 네, 도덕성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이재명 대표 겨냥한 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식할 수 있겠죠. 의식할 수 있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그 평균 도덕적 수준이라는 게 우리 일반 국민들의 도덕적 수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모든 국회의원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막 그런 점에서 이제 민주당과 좀 차별화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장관을 의식할 수도 있겠죠. 비교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되려는 분들의 어떤 도덕 수준을 높이는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회에 이어서 윤희숙 전 의원 서울 중구 성동갑 지역에 언급하면서 사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한 위원장의 입장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총선과 공천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몇 군데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충분히 다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을 제가 국민들께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 생각하고 실천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공천한다고 얘기하거나 밀어준다는 취지를 말씀드린 건 아니죠. 자, 한 위원장 이제 시대 정신을 언급을 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정청래 의원이 있는 이 마포을, 또 윤희숙 전 의원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를 준비 중인 곳에다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6 운동권을 향한 한동훈 비대위표 공천. 이게 공천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21대 총선이 시작될 때 중앙일보가 전수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300명 중에 174명, 58%가 86세대다라는 네.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지금 이 현 21대 국회의원들의 예. 그건 무슨 의미냐면 운동권이든 아니든 하나의 세대가 너무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너무 오랫동안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한동훈 위원장의 운동권 청산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그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성동구, 임종석, 영등포울, 김민석, 구로갑, 이인영, 강북갑, 천준호, 중랑을, 박홍근 이분들 명단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부 다 네. 총학생회장 출신들입니다. 아. 80년대에. 그러니까 지금 80년대에 총학생회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껏 어떤 기득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기득권을 누리거나 정치를 계속 해온 분들이 과연 너무 오랫동안 또 어떤 생산적인 결과를 냈느냐에 예. 대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묻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공천 방향, 예. 운동권 청산론 효과 있을까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저는 반반일 것 같아요. 보수층한테는 소구력이 있겠습니다만 운동권 전체에 대한 어떤 그 비판 같은 걸 드릴 수 있어서 운동권 출신들이 꼭 뭐 국회에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국회에 있는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것이긴 한데 86세대의 운동권, 기득권, 청산, 특권층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논리를 본다면 운동권이 아닌 분들도 국민의힘에도 특권층이 많다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야당으로부터 또 공격받을 소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도하게 운동권을 특권층으로 이제 등치하면서 그러면서 이쪽으로 선거 구도를 몰고 가려는 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 사건이라든지 예. 그런 몇 명의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 이 부분을 전부 80년대 운동권을 매도한다는 건 매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세대 교체를 하자는 건데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각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이른바 좀 좌파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운동권이 네. 아마 그러면서 이제 보수층에게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운동권, 기득권, 운동권, 특권층 일정 부분 뭐 일리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 86세가 다 운동권은 아니고 운동권이 다 86세대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게 묘하게 오버랩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조금 좀 정교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이 프레임을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은데 이쪽은 다 기득권이고 특권층이고 운동권이다. 그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6세대 청산이 아니라 네. 86세대의 운동권 운동권 청산. 기득세로 네. 요거를 좀 구분해서 예, 얘기해야 된다.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일단요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당의 잔류를 선택을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유 전 의원을 수도권 선거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유승민 의원을 활용한다? 수도권에서 어디에 어떻게 이런 게 또 다 같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이야기는 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당 일각에서 예. 유승민 의원이 지금 공천을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수도권에 그만큼 소구력이 있다고 한다면 유승민 의원이 지금까지의 큰 선거에서 사실 그게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우리 결과를 보자는 거죠. 당 지지, 아까 개인전 예. 어떤 지지율을 뛰어넘어서 그런데 일단 19대 대선에서 실패했죠. 20대 경선에서 실패했죠. 예. 8회 지선에서 실패했죠. 가장 큰 선거들에서 연달아 패배했단 말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소구력이 과연 얼만큼인지에 대한 어떤 검증이 저는 크지 않다. 그러니까 뭐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하나 딱 제 생각은 21대 총선에서 백의종군을 했어요. 아하. 지금 이 경우도 사실상 그때처럼 모든 계파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다른 의원들을 후보들을 지원하는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다음번에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죠. 오늘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죠. 과연 이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게 지금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죠.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노림수 때문에 선거제 입장을 못 정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제는 내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는 빨리 밝혀야죠. 그렇죠. 지금 예. 국회가 뭐 야당뿐만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은 본래 이제 1년 전에 돼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선거구 획정도 지금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예. 게다가 지금 특히 이 국민의힘은 어찌 됐든 간에 방향이 옳든 그르든 간에 이제 비례대표의 방향을 정했잖아요. 네네. 병립형으로 하자라는 게 국민의힘의 이제 입장이고 근데 민주당이 의석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정당인데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 아직도 최종 안 내려진 것 같아요. 오늘 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만약에 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비판할 수가 있죠. 네. 병립형 중에서 이제 권역별로 가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국회의장이 주선 제안을 한 건데 당 일각에서는 일각도 아니죠. 지난번에 80여 명 정도가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공약 때처럼 말이죠. 네. 대선 때 이재명 후보죠 그때는 연동형으로 가자. 연동 비례대표로 가야 된다. 이런 공약을 어기면 비례대표를 병립형으로 해서 몇 석 더 얻더라도 지역구에서 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탐 대신한다는 말을 했는데 예. 이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근데 이 병립형을 이제 권역별로 한다고 하면 조금 양자 사이에서 좀 절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늘 기자회견 때 입장을 좀 밝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됩니다. 일단. 근데 적어도 오늘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아직도 또 입장을 얘기하지 못한다면 너무 이거는 정치적인 유불리만 따지는 네.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오늘 어떻게든지 뭐 그 부분에 대한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얘기를 해야 된다. 네,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도. 네, 예. 선거제에 대해 입장을 어떻게 밝힐지 좀 궁금한데 네.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새롭게 공개한 공천 심사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임혁백 이제 공관위원장이 제시한 5대 혐오 범죄 중에 음주운전 등이 빠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그 늪에 빠진 것 같아요. 이 고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앵커께서 여쭤보는 것이 빠졌다. 그럼 안 빠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빠졌어도 사실상 또다시 비판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이라는 그러니까 항목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요. 하고 예. 또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지든 안 빠지든 문제는 바로 음주운전 등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전과 내지는 앞으로 혐의 등과 관련돼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되묻고 하면서 끝까지 아마 이 지금 민주당을 괴롭히는 도덕성에서는 괴롭히는 항목이 될 거거든요. 차라리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예.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계속 그 입장을 바꾸고 하면 이 당의 일관된 어떤 모습이 없으므로 더욱더 비판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공천 심사 결과가 이제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최근에 지금 불거진 이 친명 친문 갈등, 친문계에선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친문 대 친명으로 그 격화되는 것을 그분들도 원치 않아 하기 때문에 저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프레임에 빠지는 거는 민주당이 필패하는 길이기 때문에요. 별로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친문계인 임종석 전 실장을 향해서 이 친명계 불출마, 차라리 또 험지 출마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임종석 실장 친문계에서는 좀 그래도 임종석 실장은 좀 공천을 받았으면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그래서 있을까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권의 초대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민주화 이후에 최초로 5년밖에 그 정권을 유지 못한 정권이란 말이죠. 단명한 정권이었어요. 예. 되게 10년을 갔었는데 보수 진보가 그렇게 정권 교체가 되어 왔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 정권의 책임을 져야 된다. 정권을 뺏긴 것에 대해서 이런 이제 논리이긴 한데 전 이런 걸 보면서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굳이 친문 대 친명의 이 갈등 프레임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네네. 숱하게 나오는 여러 갈래에서 숱하게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그 친명 프레임이 너무 빠져 있어요 지금. 이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언론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친명 대 친명 프레임이고 또 친명 일각에서는 친문을 배제해야지 또 친명이 진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럼 이 친명을 제외하고 모든 세력, 모든 정파, 모든 계파를 배제하는 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말이죠. 예. 비명도 안 된다, 친문도 안 되고 반명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민주당이 아까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왜 이렇게 뺐는지 이해가 안 가요. 10년 내에 2번, 뭐 15년 내에 3년, 예. 3번 이 정도 이렇게
또 유연성을 뒀으면 누가 또 굳이 뺀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빨리 어쨌든 간에 선거를 앞두고는 선거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 국민도 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최소한도 이 친명 프레임에서 빠져라. 친명 대 친문 프레임이 아니라 친명 프레임에 너무 과도하게 빠져 있어요. 민주당이.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계속 언론은 그렇게 해석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예.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 여부를 놓고도 친문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 전 의원을 서울 중성동 갑에 뭐 공천하라 이런 요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친문 프레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친문 친명 프레임은 친명이 지금 더 부상시켜서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자 이현주 의원을 뭐 복당을 저지하라, 복당을 하지 마라라는 게 이제 친문 입장인데 친명은 도리어 성동 갑으로 보내라. 이건 뭐냐면 아예 친문과 친명을 경선에서 부딪히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성동갑이 누가 있습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잖아요. 네네네.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친문의 완전히 상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현주 전 의원을 거기에 넣으라는 건 완전히 친문과 친명의 핵심적인 어떤 경선 싸움을 붙여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친명들의 이런 어떤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고 친문을 정말 배제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바로 이 프레임을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희가 오늘요 한번 짚어봐야 될까요? 예.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다른 데도 아닙니다. 국회에서 주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즉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통일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된다는 그 인식에 대해서는 견을망지의 평화관, 저는 조선반도에서 분단되어진 한반도에서의 평화관은 바로 이런 어떤 평화관이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 장소가 국회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재규정한 건데 이런 발언이 나왔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됩니까? 충격적입니다. 예.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 이 모든 인식관을 바꾸고 있고 또 지금까지 유훈이라고 이야기했던 김정은 또는 김정은과 그다음에 김일성의 지금까지의 대남 전략을 완전히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바꾼 것 때문에 운동권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는 예. 보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이 아로 같은 그런 은밀한 어떤 그런 조직에서 하는 것도 예. 아니고 국회에서 대놓고 자 북한에서 이렇게 인식을 전환했으니까 그 인식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즉 북한에서 대남 통일 전략으로 완전히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전쟁도 수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설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단히 지금 이 지금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네네. 국회에서 대놓고 이렇게 북의 어떤 전략과 관련해서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를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학습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뭐 충격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게 이제 과거에 브루스 커밍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이런 수정주의적 접근이에요. 내재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데 예. 그건 이제 북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진보적 입장이죠. 네네. 근데 이건 그렇게 그런 관점을 아무리 보려 해도 이 김광수 이사장의 발언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이 자막에 보니까 이제 학자적 자기의 이제 소신이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그럴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사상의 자유가 있는 건데 예. 그럼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 여지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거는 좀 학자로서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적시성이 없다, 정합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윤미향 의원실 측에서 얘기는 이렇게 했어요. 뭐 김 이사장 발언은 개인 견해일 뿐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전쟁이 절대 일어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미향 의원실 측에서 이 주체를 윤미향 의원실이 했으니까. 예. 네. 아무튼간에 이 지금 그 김광수 이사장의 발언은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에요. 어떻게 저 지금 전쟁이 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알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네. 일단 김광수 이사장의 경우에 저희가 본지가 통화해서 북한의 전쟁에 동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북한의 현재 주장에 학자로서 내재적 접근을 통해서 이론적 전개를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난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트럭을 보고 도움을 주려고 멈춰선 운전자가 변을 당했는데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안쪽에 사고가 난 화물차가 쓰러져 있습니다. 도로에는 화물차에서 쏟아진 짐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다른 화물차는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찌그러졌고 유리창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새벽 1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분기점 부근에서 16톤 화물차가 앞에 넘어져 있던 4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톤 화물차의 운전자 A씨와 주변에 있던 40대 남성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B씨는 다른 화물차를 몰고 지나가다 넘어져 있던 4톤 화물차를 보고 도와주려 멈춰섰다가 2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심정지 상태였고 저희 어쨌든 병원으로는 이송을 했고요. 2분 다. 16톤 화물차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6톤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배임 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종국 전 기아 타이거스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대한 이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수수 금품이 부정한 청탁 대가인지 이 여부에 관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경찰이 상당한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한 상태라면서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기아 타이거스 후원사인 한 커피 체인점으로부터 각각 억대와 수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쇠파이프와 괄고리 등 흉기를 휘두르며 우리 해경에게 저항한 중국 어선 2척이 납포됐습니다. 어업 협정대로 조업을 했는지 여부를 검문하기 위해 등선하려는 해경에게 저항을 한 건데 선장과 선원 등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어선을 향해 빠르게 다가가는 해경 경비 함정. 하지만 중국 어선은 계속해 달아납니다. 사이렌과 불빛을 비추며 가까이 접근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등선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선원들의 공격을 방패로 막아가며 등선한 해경은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납포된 두 어선은 125톤급 쌍타망 어선으로 위에는 중국 국적기를 달고 있습니다. 두 중국 어선은 전남 신안군 홍도 서방 94km 지점에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겹치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어업 협정에 따라 중국 어선들도 조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검문에 저항한 두 어선이 불법 조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흉기를 동원해서 저항하며 등선을 방해하고 저희 해경의 불법 조업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검문 검색 과정에서 정선 명령에 불응하였습니다. 둔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중국 어선 선장과 선원 등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이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 예고글 잇따라 올라와서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송영훈 변호사, 이주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글쎄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지난 3일부터요.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 중인 정치인 테러 예고 사건 총 6건이라고 그래요. 이 중에 4건은 이미 검거가 됐고.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SNS의 부작용이 맞물려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초 이재명 대표와 배현진 의원의 연이은 피습 사건을 겪은 뒤에 정치권이 자성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만 예. 그동안 혐오 발언 등으로 자기 진영 지지자들의
증오와 분노를 부추겨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또 SNS 시대에는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정보 위주로 습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편향이 강화되고 또 정치인 테러를 그 하나의 혐오 수단으로 칭찬하는 그 온라인이나 SNS 일각의 분위기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극단주의, 뭐 정치 이런 상황이 이런 분쟁이 만들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온라인상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지만 테러 예고 대상자, 뭐 이 글 본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총선도 다가오고 있고요. 예, 당연합니다. 지금 모방 범죄를 예고하는 그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도 굉장히 엄중한 범죄이지만 특히 민주주의 하에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테러 행위는 반드시 엄정하게 단호하게 대처해서 근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관용, 가치 상대주의거든요. 나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를 존중하고 그리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데 이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이런 정치 그 상황이 지금 완전히 잘못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송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갈등이라든가 어떤 분쟁을 주장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태도가 그동안 정말 여과 없이 필터링 없이 자행되어 온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성의 목소리 내고 있는데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정치권에서 대화의 타협을 통해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주아 변호사님도 엄중한 범죄라는 얘기를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최근 법원에서는요 테러 예고 사건 관련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도 좀 들리고 있고 이게 사실인지 그러면 왜 처벌은 어려운 건지 이걸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은 처벌이 어려운 예도 적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특정이 되면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이 우선 가능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살인의 외부적 준비 행위에 나아갔다면 형법상 살인 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테러를 예고하는 글로 경찰력이 실제로 투입이 됐다면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법상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유사한 사례로 징역 1년 4월에 실형이 선고된 예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또 경찰력도 투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공중협박죄 같은 그 죄명을 별도로 신설해야 된다는 논의도 최근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뉴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담배를 사려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잡은 사람, 베테랑 형사였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예, 정말 잘못 걸린 거죠. 지금 이분이 편의점에서 담배 2보를 샀는데요. 누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그 모자가 달린 점퍼를 입었는데 실내에 들어오면서도 모자를 썼고요. 그다음에 마스크까지 착용한 상태에서 담배 2보를 사고 황급히 나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한 보를 사는데 그 과정을 전부 다 지켜보고 있던 그 경찰관께서 두 번째 결제할 때 그 카드를 일단 본인 거냐라고 물었는데 이거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어떤 그 불신 검문이라고 하거든요. 수상한 거동이 수상한 자를 보면 경찰은 어떤 일인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 이분이 도주를 한 겁니다. 그건 현행범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엎치락 뒤치락 몸싸움 끝에 그렇게 검거가 되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저렇게 카드를 주워서 쓰면 무슨 죄로 어떻게 처벌받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남이 분실한 카드를 주었으면 주인에게 돌려줘야죠. 그걸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가져가면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단 그 자체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고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타인의 카드를 획득을 해서 그걸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형법상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남의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에 실무적으로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받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는 70대 남성이 20시간 넘게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동에 건너편 동에 사는 주민의 신고로 이 70대 노인이 어쨌든 이게 갇혀 있다 구조가 됐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 지금 이 사건은 보면 그 갇혀있던 그 노인과 그리고 이것을 유심히 살펴본 이분이 구조 요청을 한 것을 유심히 살펴본 시민 그리고 경찰 이 세 분이 협력하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거든요. 이 70대 노인이 그 주거에 어떤 공간에 들어갔는데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안에 있었던 검은색 종이 박스에 그 검은색 부분을 SOS 긁어내서 SOS로 만든 다음에 구조를 밖으로 던져서 요청을 해서 이것을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구조가 되었다 이런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지 대충 대부업체에서라도 빌릴 수 있는. 빌리고 진짜.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자,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최고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순서죠. 피플 퍼레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흥행몰인 죽인 영화죠. 시민 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 씨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피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이 시민 덕희의 실제 주인공이십니다. 일단 먼저 알고 싶은 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셨고 또 맡게 되셨는 건가요? 처음에는 제가 재판하는 게 있어서 검찰청 사칭을 하고 이제 돈이 좀 모자르다 했더니 이제 전형적으로 그 은행 대출 그걸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네. 근데 3,200만 원이면 꽤 큰 금액이거든요. 네네.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아셨을 때 정말 막 청천벽력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아무 생각이 없었고요. 네네. 이제 좀 자책을 많이 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걸 일주일 정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그냥 혼자 소가리하고 약이랑 술에 조금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셨군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한 이후도 신고도 했지만 경찰이 이제 해결을 못 해줘서 결국 직접 보이스피싱 일당과 연락하고 조직원 소재를 파악해서 직접 나섰다. 답을 나섰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너무 억울해갖고요. 네. 경찰서에 이제 대포통장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하고 나오는데 못 찾는다고 그 소리에 너무 분해갖고 제가 계속 전화를 했어요. 그게 한 달 안에 리셋이 된다 그러는데 그냥 전화해서 욕이라도 하려고 생각나면 전화해갖고 막 욕을 했어요. 경찰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희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속 연락이 돼요? 전화번호 살아있는데 제 전화는 안 받아갖고 다른 애들 전화로도 전화를 하고 가게 전화도 하고 전화를 계속해서 계속 욕을 했어요. 그냥 그랬더니 나중에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보이스피싱 조직? 네, 조직원에서 이제 욕을 막 하니까 그 욕을 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밤늦게 전화가 와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자기도 잡혀 있다. 정보를 주겠다.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 이러고 연락이 와서 처음에는 이 새끼가 또 사기치려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하면서 끊었는데 아니라고 믿어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김성자 씨께서 직접 보이스피싱 총책의 자택까지 찾아가서 잠복까지 하셨다고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건가요? 경찰한테 제보를 했더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또 돈 보내셨냐? 전화 받지 마라. 전화도 하지 마라 이러는데 정보가 저는 이게 너무 억울하니까 계속 정보를 캐려고 이제
연락을 네. 계속 하니까 정말 메일로도 나중에 받아보니까 정말 사진도 보내주고 그리고 진술서도 보내주고 중국 주소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경찰은 계속 못 잡는다 그러고 그때 당시에 칭다오에서 오는 비행기표까지 제가 시간표까지 알려줬더니 좌석표 없어서 못 잡는다 그래갖고 정말 못 잡나 이 사람들이 잡을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고 그래갖고 저는 언제 오는 것까지 알고 집 주소까지 아니까 집에서 잠복을 하고 있었고 그때 경찰은 잡았는데도 저한테 예. 얘기를 안 하니까 저는 계속 잠복만 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불이 안 켜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예. 김성자 씨의 제보로 보이스피싱 총체까지 검거가 됐잖아요. 네. 근데 경찰이 그 후에 어떠한 뭐 감사라든가 뭐 전혀 리액션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어. 계속 없고 언론에서 첩보에 의해서 잡았다 그래갖고 예. 제가 전화를 했더니 조사 중이라고 연락 준다 그러더니 연락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검찰청으로 바로 넘어가서 이제 사건 번호가 있어서 검찰청에 연락을 해갖고 내가 구치소에 있는 거 알고 면회를 갔더니 3,200을 당했지만 당신은 3,200 당했지만 자기는 1억 8천을 나라에다 그 공항에서 뺏겼다 돈을 그래서 그걸 풀어주면은 내 돈을 주겠다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그건 범죄 은닉금으로 됐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갖고 아 언제 줄까 이러고 근데 잡았으니까 범죄 은닉금으로 됐으니까 전 제 돈이 나온 줄 알고 마냥 기다렸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3,200만 원은 사실 피해 받으신 금액이고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를 하면 보상금이 있잖아요. 네네. 1억 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받으셨나요? 그때 당시에 경찰서에도 1억이라는 포스터가 있어서 예. 왜 아줌마 이걸 왜 잡으려고 그래요? 이 1억이 주지 않냐? 예. 그리고 내 돈 찾기 위해서 잡는다. 눈에 너무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 이랬더니 아유 꿈 같은 얘기예요. 잡으면 주죠. 했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5, 6개월 지나서 왜 나는 안 주지?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르니까 그쵸. 상반기 때 줄지 하반기 때 줄지 내 돈은 언제 나오나 마냥 기다리다 안 돼서 이제 어떤 자문을 구해갖고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경찰에서 나오는 답변은 깜빡했다. 통장을 갖고 와라 하더니 그냥 100만 원 주겠다. 예.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예, 그렇군요. 이 검거된 총책 측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건 좀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그건 왜 합의를 안 하셨습니까? 저랑 같이 그때 중국에서 연락처가 이렇게 왔을 때 네. 이제 명단이 800명 명단이 왔는데 이제 많이 뜯긴 사람 명단이 왔고 대구에 한 분이 계신다고 그분하고 연락을 해라 이래서 연락을 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갖고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그분이 수술 중이라고 뜨더라고요. 옥상에서 떨어져 갖고 예. 그 경찰이 거기서 바로 확인을 하더니 맞다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다음 날 부고 문자가 뜨더라고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는 도저히 합의를 봐줄 수가 없고 예. 저는 3,200이지만 그 사람은 1억 8천이 범죄 은닉금으로 뺏겼기 때문에 나라에서 제 돈은 제가 제보를 했고 저 때문에 잡았으니까 그 돈이 나올 줄 알고 합의를 안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실제로 겪으신 일이 영화로 만들어져 현재 상영 중입니다. 뭐 완성된 시민 다큐 처음에 보셨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시사회에 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고 자꾸 눈물만 나더라고요. 이제 애들하고 봤는데 애들 앞에서 눈물 보이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제 아무 생각이 없어서 다시 또 시사회에 가서 또 봤는데 영화는 정말 잘 만들어졌고 조금 이제 아무래도 영화다 보니까 좀 틀리긴 한데 그냥 감사했어요. 그 영화 만들 때 그 박영주 감독님이 감독님인지도 몰랐는데 그 직원들하고 그 대표사 사장님이 몇 번 찾아오셔갖고 영화를 만든다는 소리를 안 하고 그냥 제 얘기를 몇 번 들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그냥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고 그냥 그때 당시에 누구라도 내 말을 들어주는 게 되게 소중했거든요.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졌어요. 네. 영화 시민 덕키를 좀 화면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글쎄 본인 얘기잖아요. 네네. 어떤 장면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습니까? 제가 총책한테 면회를 한 7번 정도 간 걸로 아는데 갔을 때 처음에는 기죽어 있더니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제가 합의를 안 해주니까 아줌마가 멍청해서 당하지 않았냐. 왜 우리한테 그래? 이런데 거기에 너무 자별감이 제가 스스로 적었는데 제가 나오면서 그랬거든요. 남의 눈에서 눈물 나면 네 눈에서 피눈물 나 자식 안 될 거야. 이러고 욕을 하고 나왔는데 그 장면이 가장 속이 좀 통쾌하더라고요. 네.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지은들 주변들의 반응은 또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도
멍청해서 당했다는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예. 이제 경찰한테 제가 총책을 잡은 게 뉴스에도 나오고 해갖고 알았는데 그렇게 멍청하니까 경찰한테도 당하지. 이래갖고 그걸 잡았단 말도 어디 가서 잘 못했는데 네. 지금은 영화로 상영이 되니까 이렇게 힘들었냐 이제 고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응원이 많았어요.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성장 씨의 생생한 인터뷰 내용 너무 잘 들었는데요. 뭐 인터뷰 내용 중에 약간 비속어가 섞여 있었던 점 시청자 여러분에게 사과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이제 제보자 시금고 포상금과 관련해서 경찰의 입장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원을 확인했는데도 인감증명서 발급받아야 하거나 또 인감증명서는 자동 발급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아마 불편한 적 많으셨을 겁니다. 네, 이런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110년 만에 인감증명 제도를 바꿉니다. 확 달라지는 제도들 고승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전의 한 행정복지센터. 한 남성이 민원 서류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창구에 제출합니다. 잠시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신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감증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해라고 하는 그런 행정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과 달리 민원 서류 자동 발급기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꼼짝없이 창구 대기 순번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하면 참 좋겠어요. 사실 시간을 많이 뺏겨요. 정부는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인감증명 제도를 도입한 지 1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인감증명 요구 사무 총 2,600여 건 가운데 단순 본인 확인을 위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사무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고 재산권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한 경력증명서와 면허 신청 등 일반용 발급은 오는 9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합니다. 정부는 또 난임시술비 지원이나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각종 구비 서류는 당장 4월부터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의료 종사자와 무슬림 여성으로 위장한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 병원에 침투해 하마스 대원 3명을 사살했습니다. 하마스 측은 비겁한 암살이라고 비난했고 전시회라도 보호받아야 할 병원에서 벌어진 암살 작전에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가운 차림의 의사와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무슬림 여성이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의료진처럼 보이지만 총으로 무장한 채 병실을 수색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입니다. 잇따라 들어오는 병사도 수술복이나 무슬림 옷으로 위장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으로 변장한 침투 작전을 벌여 하마스 대원 3명을 사살했습니다. وقام تصفيتهم بدم بارد مباشرة في عيرة نارية في الرأس.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군이 병원에서 총격을 가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بيوت الله عز وجل قصفوها فأنا لا أستغرب يعني هي جريمة نكراء. 이스라엘군은 사살된 하마스 대원이 무장 활동에 연루돼 있고 병원을 은신처로 활용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אנחנו לא רוצים להפוך בתי חולים לזירות לחימה, שמימין יש חולים ומשמאל יש רופאים ואחיות. 하지만 인도적 시설인 병원에 직접 침투해 암살 작전을 수행하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군은 하마스를 제거한다며 수차례 병원을 공격해 국제법 위반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서울 지하철 합정역 출구에 독수리 사진이 붙어있는 장면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한 지하철역 출구에 붙어있는 독수리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체 왜 그곳에 붙어있는지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합정역 출구마다 이렇게 독수리 같은 맹금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앞을 서성이는 비둘기 한 마리도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알고 보니 이 사진은 지하철 역사 측에서 붙여놓은 사진들입니다. 역 안으로 비둘기가 들어온다는 민원 때문에 비둘기를 쫓기 위해서 상위 포식자 독수리 사진을 붙인 겁니다. 네, 마치 논이나 밭에 세워두는 허수아비 같은 효과를 노린 것 같은데 독수리 사진이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네, 저도 이 점이 궁금했는데요. 조류 전문가들은 이 방법이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둘기도 사진인 걸 알아채고 옆으로 피해가면 된다는 걸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과거 유리창에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해 맹금류 스티커를 붙인 적이 있는데요. 국립생태원은 이런 스티커가 유리창 충돌 예방에 거의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비둘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얼마나 고심했는지 느낄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공기가 탁합니다. 현재 세종과 충남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북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고 있는데요. 광주는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나빠지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제주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에 5에서 10mm, 남부지방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많지는 않겠지만 땅에 얼어붙는 어는 비가 내리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며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이 9도, 전주와 광주 12도, 대구와 울산 1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산지에 마른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